조선 왕조실록 선조편에 기록된 이순신 장군의 관련 기사들. 1591년 미영만력 19년 비변사 낭청이 이천 이역기 양흥지 이순신을 남쪽에 보내 공을 세우게 하자고 청하다. 비변사 낭청이 아뢰기를 이천 이역기 양흥지 이순신을 남쪽 요해지에 정송하여 공을 세우게 하라는 상의 분부가 지당합니다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1591년 명만력 19년 심대, 이홍, 이경록, 성윤문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정사가 있었다. 심대를 사간에, 이홍을 강원도 도사에, 이경록을 나주목사에, 성윤문을 갑산 부사에 제수하였다. 이비에게 정교하였다. 전라감사 이광은 지금 자흥대후부에 가자하고, 윤두수는 호조판서에, 이정은 대사헌에, 진도군수 이순신은 초자, 여러 풍계를 건너뛴 승진을 시켜 전라도 좌수사에 제수하라. 1591년 명만력 19년 간원이 전라 좌수사에 초수된 이순신의 채차를 청하다. 사간원이 아뢰기를 전라 좌수사 이순신은 현감으로서 아직 군수에 부임하지도 않았는데 좌수사에 초수하시니 그것이 인재가 모자란 탓이긴 하지만 관작의 남용이 이보다 심할 수 없습니다. 채차시키소서 하니 상이 답하기를 이순신의 일이 그러한 것은 나도 안다. 다만 지금은 상규에 구애될 수 없다. 인재가 모자라 그렇게 하게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사람이면 충분히 감당할 터이니 관작의 고하를 따질 필요가 없다. 다시 논하여 그의 마음을 동요시키지 말라 하였다. 1591년 명만력 19년 간원이 초수된 이순신을 개차하고 나주목사 이경록의 채차를 청하다. 사간원이 아뢰기를 이순신은 경력이 매우 얕으므로 중망에 협조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인재가 부족하다고 하지만 어떻게 현령을 갑자기 수사에 승임시킬 수 있겠습니까? 요행의 문이 한번 열리면 뒤 폐단을 막기 어려우니 빨리 채차시키소서. 나주는 남쪽의 거진으로 본시 다스리기 어려운 고을로 이름난 곳인데 변경의 일이 생기면 원수는 영에 머물러야 합니다. 더구나 이웃 고을 수령과 본주의 판관들이 모두 무비언인 만큼 군대를 이끌고 적을 방어하는 데 사람이 없는 것을 걱정할 것 없습니다. 목사 이경록을 채차하고 재략이 있는 문관을 각별히 골라 보내소서 하니 답하기를 이순신에 대한 일은 개정하는 것이 옳다면 개정하지 않겠는가? 개정할 수 없다. 나주 목사는 천천히 발락하겠다 하였다. 1592년 명만력 20년 전라수사 이순신이 적선을 격파하니 가자하다. 전라수사 이순신은 주사를 동원해서 하도까지 깊숙이 들어가 적선 40여 척을 격파하고 외적의 수급을 베었으며 빼앗겼던 물건을 도로 찾은 것이 매우 많았다. 비변사가 논상할 것을 개청하니 상이 가자하라고 명했다. 옥포에서 적을 쳐부순 장계, 옥포 파외 병장, 삼가 적을 무치는 일로 아뢰나이다. 전날 경상우수사 원경과 협력하여 적의 배를 쳐부수라는 분부를 받고 지난 5월 4일 새벽 2시경에 출발하면서 전라우도 수사 이역기에게는 수군을 거느리고 신의 뒤를 따라오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는데
이에 대하여는 이미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같은 시각에 수군 여러 장수들이 판옥선 24척, 협선 15척, 포작선 46척을 거느리고 떠나 경상우도 소비포 앞바다에 이르니 날이 저물기로 진을 치고 밤을 지냈습니다. 5일 새벽에 출발하여 전날 두 도의 수군들이 서로 모이기로 약속한 곳인 당포 앞바다에 이르니 경상우수사 원균이 약속한 곳에 없으므로 신이 그르는 가볍고 빠른 배를 보내어 당포로 빨리 오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6일 아침 8시경에 원균이 경상우도 경내인 한산도로부터 단지 전선 한 척만 타고 왔는데 적선의 수와 정박해 있는 곳과 또 접전한 과정을 자세히 물었습니다. 그때 경상우도의 장수들인 남해현령 기효건, 미조항 첨사 김성룡, 평산포 권관 김축 등이 판옥선 한 척에 같이 타고 왔습니다. 그리고 사량만호 이연염, 소비포 권관 이영남 등은 각각 협선을 타고 왔으며 영등포 만호 우치적, 지세포 만호 한백록, 옥포 만호 이운용 등은 판옥선 두 척에 같이 타고서 5일과 6일에 잇따라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두 도의 여러 장수들을 한 곳에 모이게 하여 2번, 3번 거듭 약속을 분명히 한 뒤에 거제도의 송미포 앞바다에 이르니 날이 저물었으므로 밤을 보냈습니다. 옥포해전 7일 새벽 다같이 출발하여 적선들이 정박해 있는 천성과 가덕을 향해 갔는데 정오의 옥포 앞바다에 이르니 척구작인 사도첨사 김완, 여도권관 김인영 등이 신기전을 쏘아 올려 병고를 알림으로 적선이 있는 줄 알고 다시금 여러 장수들에게 신칙하기를 함부로 움직이지 말고 상같이 정중하라고 지시한 후 그 포구 앞바다로 줄지어 나란히 들어가 보니 외선 50여 척이 옥포 선창에 나뉘어 정박해 있었습니다. 큰 배는 사방으로 온갖 무늬를 그린 비단 휘장을 둘러쳤고 그 위장 주변으로는 대나무 막대기를 꽂아 놓았으며 붉은색과 흰색의 작은 깃발들을 어지럽게 매달아 놓았는데 깃발 모양은 마치 펄럭이는 천이나 매달린 등 모양이었는데 모두 무늬 있는 비단으로 만들었으며 바람 따라 펄럭거려서 바라보는 눈이 어지러울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외적의 무리들이 그 폭으로 들어가서 분탕질을 쳐서 연기가 온 산에 가득 찼는데 우리 수군의 배를 돌아보더니 엎치락뒤치락하며 어쩔 줄 몰라 하다가 물불이 흩어져 뛰어가서 배에 타고는 아우성을 치며 노를 재촉하여 바다 가운데로는 나오지 못하는 기석을 탈고 배를 저어가는데 6척이 선봉에 서서 달아나는 것이었습니다. 신이 거느린 여러 장수들이 한마음으로 분발하여 모두 죽을 힘을 다하니 또 배 안에 있던 관리와 군사들 또한 그 뜻을 본받아 서로 격려하며 죽음을 각오하고 공을 세우려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양쪽으로 에워싸고 대들면서 대포를 놓고 화살을 쏘아대기를 마치 바람처럼 천둥처럼 하자 적들도 조청과 화살을 쏘아대다가 기운이 다 떨어지자 배에 싣고 있던 물건들을 바다에 내던지기에 정신이 없었는데 화살에 맞은 놈은 부지기수였고 바다 속으로 뛰어들어 헤엄쳐서 달아나는 놈도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적들은 일거에 무너져 흩어져서 바위 언덕으로 기어 올라갔는데 뒤떨어질까 겁내는 것 같았습니다. 좌부장인 나간군수 신호는 외적의 큰 배 한 척을 쳐부수고 머리 하나를 베었는데 배 안에 있던 칼, 갑옷, 의관 등은 모두 외장의 물건인 듯 했습니다. 우부장인 보성군수 김덕과는 외적의 큰 배 한 척을 쳐부수고 우리나라 포로 한 명을 도로 빼앗아 왔으며 전부장인 흥양 현감 배홍립은
외에 큰 배 두 척을 쳐 부수었고 중부장인 광양현감 의영담은 외적의 중간 배 두 척과 작은 배 두 척을 쳐 부수었고 중의장인 방답첨사 이순신은 외적의 큰 배 한 척을 쳐 부수었고 우척 후장인 사도첨사 김완은 외적의 큰 배 한 척을 쳐 부수었고 우부기전 통장인 진해 군관 보이 이슈는 외적의 중간 배 한 척을 쳐 부수었고 유군장인 발포가장 신의군관 훈련봉사 나대용은 외적의 큰 배 두 척을 쳐 부수었고 후부장인 녹도만호 정우는 외적의 중간 배 두 척을 쳐 부수었고 좌측후장인 여도군관 김인영은 외적의 중간 배 한 척을 쳐 부수었고 좌부기전 통장인 순천대장 전봉사 유섭은 적의 큰 배 한 척을 쳐 부수었고 우리나라 포로 소녀 한 명을 도로 빼앗아 왔고 한 후장인 신의 군관 급제 최대성은 외적의 큰 배 한 척을 쳐 부수었고 참퇴장인 신의 군관 급제 배영록은 외적의 큰 배 한 척을 쳐 부수었고 돌격장인 신의 군관 이열량은 외적의 큰 배 한 척을 쳐 부수었고 경상도 여러 장수들이 외적의 배 5척과 우리나라 포로 5명을 도로 빼앗아 왔습니다. 모두 합하여 외적의 배 26척을 총통으로 쏘아 맞춰 깨뜨리고 불태웠는데 온 바다에서 불꽃과 연기가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산으로 올라간 적도들은 숲속으로 기어들어가 기가 꺾이지 않은 놈이 없었으므로 신은 여러 배에서 용맹한 사부들을 뽑아서 산에 올라간 외적들을 쫓아가 잡도록 하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제도는 섬 전체가 산세가 험하고 수목이 울창하여 발붙이기가 어려울 뿐더러 당시 우리는 적의 소굴 안에 있는 데다 배에 사부조차 없으면 혹시 뒤로 포위당할 염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날도 이미 저물어 가므로 뜻대로 하지 못하고 영등포 앞바다로 물러나와 머물면서 군사들을 시켜서 나무도 하고 물도 길어오게 하여 밥을 지내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후 4시경에 멀지 않은 바다에 외적의 큰 배 5척이 지나가고 있다는 척구장의 보고가 있었으므로 여러 장수들을 거느리고 쫓아가서 웅천 땅 하포 앞바다에 이르니 외적들은 배를 버리고 무트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사도첨사 김환이 외적의 큰 배 한 척을 깨뜨리고 방답첨사 이순신이 외적의 큰 배 한 척을 깨뜨리고 광양현감 의영담이 큰 배 한 척을 깨뜨리고 그 부통 소속으로 방답에서 귀양살이 하던 전첨사 이흥환은 외적의 작은 배 한 척을 깨뜨리고 신의 군관 봉사 변존서 송희립 김효성 이설 등이 힘을 합혀 활을 쏘아 외에 큰 배 한 척을 깨뜨림으로써 하나도 남김없이 모조리 깨뜨려 불태운 후 밤을 타서 노를 재촉하여 창원 땅 남포 앞바다에 이르러 진을 치고 밤을 보냈습니다. 8일 아침 진해 땅 고리량에 외적의 배가 정박해 있다는 보고를 받고 곧 출발하여 안팎의 섬들을 협공하고 수색하면서 저도를 지나 고성 땅 적진포에 이르니 모두 13척의 외적의 큰 배와 중간 배들이 바다 어귀에 정박해 있었습니다. 외적들은 그 포구 안의 민가들을 분탕질한 뒤에 우리 군사들의 위세를 바라보고는 겁을 내어 산으로 올라가므로 나간 군수는 그 부통 소속인 순천대장 유석과 힘을 합혀 외적의 큰 배 한 척을 같은 부통장으로 그 고을에 사는 급제 박영남과 보인 김봉수 등이 힘을 합쳐 외적의 큰 배 한 척을 보성군수 김덕광이 외적의 큰 배 한 척을 방답첨사가 외적의 큰 배 한 척을 그의 부통장으로 귀양살이 중이었던 전봉사 주몽룡이 외적의 중간 배 한 척을 신이 대솔 군관인 전봉사 이설, 송희립 등이 힘을 합쳐 외적의 큰 배 2척을 군관 정로위 이봉수가 외적의 큰 배 1척을 군관 별시위 송할련이
외적의 중간배 한 척 등을 총과 대포를 쏘아 맞추어 깨뜨려 불태웠습니다. 그런 후에 군사들에게 명령하여 아침밥을 먹고 쉬게 하였습니다. 그때 적진포 근처에 사는 향화인, 외적에서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사람 이신동이란 자가 우리 수군을 보고는 산꼭대기에서 어린아이를 등에 업고 울부짖으며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작은 벼로 실어와서 신이 직접 외적의 소행을 물어보니 외적들이 어제 이 폭우로 와서 민가에서 재물을 빼앗아 소와 말에 싣고 가서 자기들 배에 나누어 실었습니다. 그리고 초저녁에 배를 바다에 띄워놓고는 소를 잡아 술을 마시고 노래하며 피리도 불면서 날이 새도록 그치지 않았는데 가만히 그 노랫가락을 들어보니 모두 우리나라의 노랫가락이었습니다. 오늘 이른 아침에 그 반은 남아서 배를 지키고 반은 무트로 돌아가 고성으로 향해 갔는데 소인의 늙은 어미와 처자들이 적을 보고 숨을 때 그만 놓쳐버려 어디로 갔는지 모릅니다 라고 하며 슬피 울면서 호소했는데 신은 그 모습이 불쌍하고 또다시 포로가 될까봐 염려되어 데려가려 했으나 그는 자기 어미와 처자를 찾아보겠다고 하면서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같이 있던 장수와 부하들이 이 말을 듣고는 더욱 통분해하면서 서로 돌아보고 기운을 내어 한마음으로 힘을 다하여 곧 천성, 가덕, 부산 등지로 향하여 외적의 배들을 섬멸해 버릴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외적의 배들이 되어 있는 곳은 그 지형이 좁고 바닷물이 얕아 판옥선 같은 큰 배로는 싸우기가 매우 어렵고 본도 우수사 2역기가 아직 오지 않아서 좌수영의 군사들만으로 적진속으로 깊이 쳐들어가기에는 형세가 매우 외롭고 위태로움으로 원균과 마주 앉아 좋은 계책을 내어 국가의 치욕을 씻고자 꾀하였습니다. 그때 마침 본도 도사 최철간의 통첩이 뜻밖에 도착하여 비로소 임금의 의가가 관소로 비난 가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놀랍고 분통함이 그지없어서 온 간장이 다 비틀어질 정도로 하루 종일 붙잡고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각각 돌아가기로 하여 9일 정오 때 모든 배들을 거느리고 무사히 본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여러 장수들에게 배들을 한층 더 잘 정비하여 바다 어귀에서 사변에 대비하라고 엄히 타이른 후 진을 파하였습니다. 순천대장 유섭이 도로 빼앗아 온 우리나라 계집아이는 겨우 4, 5세이니 그 부모나 살던 곳 등을 전혀 알 길이 없었고 보성군수 김덕광이 도로 뺏어온 계집아이 한 명은 나이가 좀 들었는데 머리를 깎아서 외인처럼 되었습니다. 임진년 5월 7일에 신문에 보았더니 동네 응암리 근방에 사는 백성 윤백년으로 나이는 14살인데 모월 모체에서 외적을 만나 모모 사람들과 함께 잡혔다가 그날 접전할 때 도로 붙잡혀 나오게 된 연유와 외적들의 하던 온갖 짓이며 자기의 근본과 신분 등을 모두 말했습니다. 그 신문한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아비는 다대포 수군인 윤곤절인데 외란통에 지금은 그 생사를 알 수 없고 이미 평민으로 이름은 모론인데 지금은 죽었습니다. 친조부모와 외조부모는 다 모릅니다. 기장에 사는 신선, 김진명의 하인이 되었습니다. 날짜는 기억이 안 나는데 지난 4월 외적들이 부산포에 이르러 정박하자 주인 김진명은 군령에 따라 소인에게 무기를 지워 부산진으로 데려갔는데 마비의 을이현에 이르러 외적들이 벌써 부산을 함락시켰다는 말을 듣고는 되돌아서 소인을 데리고 바로 기장으로 돌아와서 성안에 진을 쳤으나 군졸들이 흩어져 달아나므로 김진명이 소인을 데려가서 하룻밤을 지냈습니다. 늙은 아비와 친척들이 마침 이곳으로 피난 왔다가 우연히 길에서 만나 그 고을 경계에 있는 운봉산 속에 숨어 8, 9일 동안 지냈는데 외적들이 무수히 쳐들어와서 소인과 오라비, 복룡 등이 먼저 사로잡혔습니다. 해가 질 무렵 부산성 안에 이르러 밤을 지내고 나니 오라비, 복룡은 간 곳을 알 수 없었고 소인은 배 밑창에 넣어두고는 마음대로 다니지 못하게 했습니다.
날짜는 기억하지 못하는데 하루는 적선 30여 척이 김해부로 향하더니 절반 넘게 상륙하여 도적으로 변하여 그곳에서 도적지를 5, 6일 한 뒤 6일 상호 10시경에 일제히 출발하여 율포에 와서 밤을 지내고 7일 새벽에 그곳에서 옥부 앞바다로 와서 정박했는데 그날 접전할 때 외적의 배 안으로 우리나라의 철환과 장편전이 비오듯 쏟아져서 맞은 놈은 흩어져 피를 질질 흘렸으며 외인들은 아우성치고 거꾸러지면서 어찌할 줄 몰라서 혹은 물로 뛰어들어 혹은 산으로 올랐는데 소인은 못난 사람이어서 배 밑창에만 오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일들은 알 수 없었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한 윤백년과 다른 계집아이는 순천 보성 등의 관리들에게 각별히 보호해주라고 다시 내주었습니다. 흉악한 놈들의 해독이 처럼 극도에 이르러 벌써 많은 사륙과 약탈 행위가 자행되어 이 지역 백성들로서 온전한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신이 이번에 해안을 따라 두루 돌아보니 지나는 산골마다 피난민이 없는 데가 없었습니다. 신의 배를 바라보고는 아이든 늙은이든 메고 지고 서로 이끌면서 슬피 울부짖는 것이 다시 살 길이나 얻은 것처럼 했고 적의 종적을 가르쳐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보기에 참담하여 모두 다 배에 실어오고 싶었으나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을 뿐 아니라 싸우러 가는 배에 사람들과 물건들을 가득 싣고서는 운행하기 어려운 배단이 있을까 염려되어 돌아갈 때 데리고 갈 테니 각자 잘 숨어서 적에게 들키지 않도록 조심하여 사로잡히지 않도록 하라고 타이른 뒤에 적을 쫓아서 멀리 떠났습니다. 그랬는데 갑자기 전하께서 서쪽으로 행차하셨다는 소식을 듣고는 어찌할 바를 몰라서 노를 재촉하여 돌아왔으나 불쌍하고 가련한 마음은 여전히 잊기 어렵습니다. 그들은 피난 떠난 지 오래되어 이미 가진 양식도 틀림없이 다 떨어져서 곧 굶어 죽을 것만 같았으므로 그 도의 겸관찰사에게 마땅히 그들을 찾아내서 구호해 주어야 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공문을 띄웠습니다. 대개 신이 거느리고 있는 여러 장수와 관원들과 군사들은 분격하여 앞을 다투어 적에게 달려들지 않는 사람이 없었으므로 함께 크게 이길 것을 기약하면서 전후로 40여 척의 외선을 불태웠으나 외적의 머리를 벤 것은 단지 이 둘뿐이어서 신이 적을 섬멸하고 싶은 마음을 다 풀지 못하여 통분한 마음 더욱 심하지만 접전할 당시 헤아려 보면 또한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적선은 빠르기가 날아가는 듯한데 우리 수군을 보고 미처 도망치지 못할 것 같으면 매번 바다 기슭으로 몰아붙여서는 고기 두름 엮듯이 배를 저어가다가 형세가 궁해지면 배를 버리고 무트로 올라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모조리 다 잡지 못했는데 간담이 찢어질 것 같아 칼을 어루만지며 탄식하였습니다. 외적의 배에 실려있던 외죽의 물건들은 모조리 찾아내어 5칸 곳간에 채우고도 남았습니다. 나머지 사소한 물건들은 전부 다 적지 못하고 그 중에 전쟁에 쓰일 만한 것들만 골라 따로 그 종류별로 모아 놓았으며 김해부 소속 관리로 하여금 장부를 만들어 부대별로 노획한 각종 활과 화살 등을 모두 차례대로 기록하여 책자로 만들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외선에 실렸던 우리가 먹을 만한 쌀 300여 섬은 여러 전선의 배고픈 격군들과 사부들의 양식으로 나누어 주고 의복과 무명 등의 물건들과 군사들에게 나누어 주어 적을 쳐부순 후 전리품을 바라는 마음을 자극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인의 붉고 검은 철갑과 여러 가지 쇠로 만든 투거와 철광대, 금관, 금깃, 소라 고동 등과 같이 기이한 모양과 사치를 다해 꾸민 것들은 마치 귀신 같고 짐승 같아서 보는 사람들로서 놀라지 않은 자가 없었으며 큰 쇠목과 사색 등과 같은 성을 깨뜨리는 기계와 같은 물건들도 역시 몹시 괴상하였습니다. 군사용으로 사용되는 물건들 가운데 가장 요긴한 것 한 가지를 뽑아서 봉해에 올립니다. 그 중에는 철갑, 총통 등의 물건도 들어있으며 나간 군수 신호가 벤 외의 머리 하나는 왼쪽 귀를 도려내 궤에 넣고 봉하여 접전할 때 공로를 세운 신의 군관
송할련과 진무 김대수 등에게 주어서 올려보냅니다. 나머지 올려보낼 물건들도 수량대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접전할 때 순천 대장선의 사부이자 순천부의 정병인 이선지가 왼쪽 팔 한가운데 화살을 맞아 조금 상한 것 밖에는 부상당한 군사가 없었습니다. 우수사 원균은 단지 세 척의 수군만을 거느렸는데 신의 여러 장수들이 잡은 외적의 배를 심지어 활을 쏘아대면서까지 빼앗으려고 하였는데 그 통에 두 사람이 화살을 맞아 부상을 당했습니다. 주장으로서 부하 단속을 하지 못함이 이보다 더 심한 경우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같은 도 소속 거제 현령 김준민은 멀지 않고 바다에서 연일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그 주장인 원균이 빨리 오라고 재촉하는 경문을 보냈는데도 끝내 나타나지 않았으니 그 소행이 심히 회개합니다. 조정에서 조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그간 적을 막는 계책에 있어 수군이 대함대를 이루어 나아가고 물러가는 게 아니라 오로지 무테스의 싸움만으로 성을 지키기에 힘썼기 때문에 나라에 수백 년 내려온 기업이 하루아침에 적의 소굴로 변한 줄 압니다. 생각이 이에 미치니 목이 메어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외적이 만일 배를 타고 본도로 침범해 온다면 나가서 수전으로서 죽기를 작정하고 막아내겠지만 만일 육로로 침범해 온다면 본도의 장수들과 군사들은 전마 하나 없으니 막아낼 도리가 없을 것입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순천, 돌산도, 백야곳, 흥양, 도양의 목장에는 전쟁에 쓸만한 말들이 많으니 넉넉히 뽑아내어 장수와 군사들에게 나누어 주고 살찌게 먹이고 길들여서 전쟁터에서 쓴다면 이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일은 신이 멋대로 건의할 일이 아니지만 사태가 위급하므로 겸관찰사 유광에게 감목관을 정하여 보내고 말 몰아내는 군사는 각 진과 포구의 분부군으로 충당하되 하루나 이틀의 기한을 정하여 잡아내어 훈련시키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내용으로 공문을 띄웠습니다. 1592년 명만력 20년 원균과 이순신이 한산도 당포에서 성전한 일에 대한 기록. 이때 동네가 이미 함락되어 외적들이 계속 몰아쳐 곧장 진격하니 가는 곳마다 대적할 사람이 없었다. 대가가 이미 서로로 들어가자 황해도 이남에서 동네까지 오직 패전 소식만 들려오고 전혀 다른 소식은 없었다. 그런데 경상우수사 원균은 전라좌수사 이순신과 약속하여 한산도에서 회합하였다. 이때에 이순신이 전선 80척을 거느리고서 마침내 이해 5월 6일에 옥포 앞바다로 나아가니 적선 30여 척이 사면에 휘장을 두르고 길다란 장대를 세워 홍기, 백기들을 현란하게 달았으며 나머지 외적들은 육지로 올라가 마을 집들을 불사르고 급탈하였다. 외적들은 수군을 보고는 노를 빨리 저어 진지를 나와 아군과 바다 한가운데서 만났는데 아군이 적선 26척을 불살라 버렸다. 이튿날 다시 대전을 전개하기로 약속하였는데 대가가 서쪽으로 행행하였다는 소식을 듣고는 여러 장수들이 도착하지 않아 그대로 서로 모여 통곡하고는 마침내 9일에 제각기 본진으로 돌아갔다. 29일에 순신과 원균이 재차 노량에서 회합하여 적선 한 척을 만나 불살러 버렸는데 조금 후에 보니 바닷가 한 산에 외적 100여 명이 장사진을 치고 있고 그 아래로는 전선 12척이 벼랑을 따라 쭉 정박하고 있었다. 때마침 일찍 들어온 조수가 벌써 빠져나가 바닷물이 얕아져서 큰 배는 나아갈 수 없었다. 순신이 말하기를 우리가 거짓 퇴각하면 외적들이 반드시 배를 타고 우리를 추격할 것이니 그들을 바다 가운데로 유인하여 큰 군함으로 합동하여 공격하면 성전하지 못할 리가 없다. 하고서 배를 돌렸다. 1리를 가기도 전에 외적들이 과연 배를 타고서 추격해왔다.
아군은 거북선으로 돌진하여 먼저 크고 작은 총통들을 쏘아대며 외적의 배를 모조리 불살라 버리니 나머지 외적들은 멀리서 바라보고 발을 구르며 울부짖었다. 한창 전투할 적에 철환이 이순신의 왼쪽 어깨를 명중하였다. 2일에 당포에 도착하니 적선 20척이 강연안에 쭉 정박하였는데 그 중에 큰 배 한 척은 위에 청루를 설치하고 밖에는 붉은 비단 휘장을 들이워 놓고서 적장이 금관의 비단옷을 입고 손에 금부채를 가지고서 모든 외적들을 지휘하고 있었다. 중의잔 권준이 배를 돌려 노를 재촉하여 바로 그 앞에 돌진하여 그 배를 쳐 부수고 적장을 쳐다보고 활을 쏘니 시위를 놓자마자 적장이 거꾸러졌다. 4일에 당포 앞바다로 나아가자 전라우수사 이역기가 전선 25척을 거느리고 와 회합하니 여러 장수들이 기운이 증가되지 않은 이가 없었다. 5일에 외양으로 나가다가 적선이 고성 당항포 앞바다로 옮겨 정박하였다는 것을 듣고 순신이 배 3척을 먼저 보내어 형세를 정탐하도록 하였는데 겨우 바다 어귀를 나가자마자 바로 포를 쏘아 신호를 보냈다. 그러자 모든 군사들이 일시에 노를 재촉하여 앞뒤를 고기 꿰미처럼 연결하여 나아가 소소강에 이르니 적선 26척이 강연 안에 쭉 부려 있었다. 그 중에 큰 배 한 척은 위에 3층 판각을 설치하고 뒤에는 검은 비단 휘장을 들이우고 앞에는 푸른 일산을 세워놓았으며 휘장 안에는 여러 외적들이 쭉 나열하여 시립하고 있었다. 모든 군사들이 처음 한번 교전하고 거짓 폐할척 태각하니 청각을 세운 큰 배가 돛을 달고 먼저 나왔다. 모든 군사들이 양쪽에서 공격하니 적장이 화살을 맞고 죽었다. 그러자 모든 군사들이 성새를 타 불을 질러 적선 100여 척을 소각해 버리고 외적의 머리 210여 급을 베었으며 물에 빠져 죽은 적은 그 수요를 달 기록할 수 없었다. 6일에 자녀 외적을 외양에서 추격하여 또 한 척을 불살라 버렸으며 9일에 모든 군사가 전투를 중지하고 본진으로 돌아왔다. 7월 6일에 이순신이 이역기와 노량에서 회합하였는데 원규는 파선 7척을 수리하느라 먼저 와 정박하고 있었다. 적선 70여 척이 영등포에서 견내량으로 옮겨 정박하였다는 것을 들었다. 8일에 수군이 바다 가운데 이르니 외적들이 아군이 강성한 것을 보고 노를 재촉하여 돌아가자 모든 군사가 추격하여 가보니 적선 70여 척이 내양에 버려 진을 치고 있었는데 지세가 협착한 데다 험악한 산들도 많아 배를 운행하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아군이 진격하기도 하고 퇴각하기도 하면서 그들을 유인하니 외적들이 과연 총출동하여 추격하기에 한산 앞바다로 끌어냈다. 아군이 쭉 버려서 하객진을 쳐 길을 휘두르고 북을 치며 떠들면서 일시에 나란히 진격하여 크고 작은 총통들을 연속적으로 쏘아대며 먼저 적선 3척을 쳐 부수니 외적들이 사기가 꺾여 조금 퇴각하니 여러 장수와 군졸들이 환호성을 지르면서 발을 구르고 뛰었다. 예기를 이용하여 외적들을 무찌르고 탄환과 화살을 번갈아 발사하여 적선 63척을 불살라 버리니 자녀 외적 400여 명은 배를 버리고 육지로 올라가 달아났다. 10일에 안골포에 도착하니 적선 40척이 바다 가운데 버려 정박하고 있었다. 그 중에 첫째 배는 위에 3층 큰 집을 지었고 둘째 배는 2층 집을 지었으며 그 나머지 모든 배들은 물고기 비늘처럼 차례대로 진을 결승하였는데 그 지역이 협착하였다. 아군이 두세 차례 유인하였으나 외적은 두려워 감이 나오지 않았다. 우리 군사들이 들락날락하면서 공격하여 적선을 거의 불살라버렸다. 이 전투에서 삼진이 머리를 벤 것이 250여 겁이고 물에 빠져 죽은 자는 그 수요를 다 기록할 수 없으며 자녀 외적들은 밤을 이용하여 도망하였다. 순신 등이 그의 군관 이충을 보내어 치게 하고 수겁을 바치도록 하니 행조에서는 상아가 뛸 듯이 기뻐하며 경화하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 충이 오자 상이 영남에 일을 하문하니
대답하기를 감사 김수가 함양에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소식이 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적이 정로를 따라 올라오기 때문에 좌우도가 두 조각으로 갈라져서 호령이 통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였다. 1592년 만력 20년 경상우도 초유사 김성일이 의병이 일어난 일과 경상도 지역의 전투 상황을 보고하다. 경상우도 초유사 김성일이 치게하였다. 신은 죄가 만번 죽어도 마땅한데 특별히 천지 같은 재생의 은혜를 입어 형벌을 당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또 초유의 책임을 맡겨주시니 신은 명을 받고 감격하여 하늘을 우러러 눈물을 흘리면서 이 외적들과 함께 살지 않기로 맹세하였습니다. 지난달 29일에 직산에서 남쪽으로 달려가 이달 5일에 공주에 도착하였습니다. 대가가 서쪽으로 행행하였다는 소식을 듣고는 북쪽을 바라보고 통곡하며 비록 도보로라도 호종의 대열에 기어 말굴레 밑에서 죽고자 하였으나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신은 의로 보아 차마 물러나 앉아 있을 수 없어 빈 주먹으로라도 김수를 따라 싸움터에서 죽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초유의 명을 받았으니 마음대로 임무를 저버릴 수 없어 백성들을 혈성으로 계유하고 충의로서 격려하면 작은 힘이나마 얻어 나라를 위하는 신의 마음을 바칠 수 있기에 잠시 죽음을 참고서 구차스럽게 모진 목숨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본도에 함락되어 패전한 뒤 무너져 사방으로 흩어진 다들이 도망한 군사나 패전한 병졸만이 산속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대소인원들이 모두 산속으로 들어가 새나 짐승처럼 숨어 있으니 아무리 되풀이해서 알아듣도록 설득해도 응모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일에는 고령에 사는 전좌랑 김면, 합천에 사는 전장령 정인호, 이 그의 동지인 현풍에 사는 전군수 광률, 전좌랑 박성, 유학 권양 등과 더불어 향병을 모집하니 따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인홍은 정예병이 거의 수백 명이며 창군은 수천 명이나 되는데 고을에 가장 손인갑을 추대하여 장수로 삼아 외적을 방어할 계책을 세우고 있고 삼가에 사는 훈련봉사 윤탁, 전봉사 노흠도 의병을 일으켜 서로 응원하려고 합니다. 김면은 스스로 장수가 되어 바야흐로 병사들을 모집하는데 적병들이 갑자기 쳐들어오자 병사들을 거느리고 나가 싸우니 외적들이 패전하여 달아나므로 시베리를 추격하여 거의 대첩을 거두려는 찰나에 북병이 갑자기 나타나니 우리 군사가 놀라 무너져 퇴각하였습니다. 순찰사가 전현령 조종도로 하여금 소모관을 삼으니 제법 많은 인민을 불러 모아 여러 일들을 수습하였습니다. 전 의령에 사는 고 목사 곽월의 아들인 유생 곽재우는 젊어서 활쏘기와 말타기를 연습하였고 집안이 본래 부유하였는데 별난을 들은 뒤에는 그 재산을 다 흩어 위병을 모집하니 수하의 장사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가장 먼저 군사를 일으켜 초계의 빈 성으로 들어가 병장기와 군량을 취득하니 이때 동원에 사는 정대성이란 자가 무리를 모아 도적질을 하였으므로 합천군수 전현룡은 제후까지 도적으로 의심하여 감사와 병사에게 급히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감사와 병사가 마침내 명령을 내려 대성을 사로잡아 참수하니 제후의 병사도 흩어졌습니다. 도사 김영남이 그는 도적이 아니라고 말하자 감사 김수는 전현룡의 말을 믿지 않고 신으로 하여금 초유하도록 하기에 신이 즉시 공첩을 보내어 제후를 부르니 며칠 뒤에 단성현으로 신을 찾아왔습니다. 그 사람은 비록 담력과 용맹은 있으나 심원한 계책이 없으며 또 덩치도 않게 큰 소리만 잘 칩니다. 패주한 수령이나 변장 등의 소식을 들으면 꼭 참수하라고 하여 심지어는 감사와 병사에 대해서도 불쌍한 말을 많이 하니 그를 비방하는 말이 비등하여 미친 도적이라고들 합니다. 그러나 이런 위급한 때를 당하여 이런 사람들을 잘 다루었으면 도움이 없지 않을 것이기에 즉시 동원으로 보내 돌격장으로 칭호하여 그로 하여금 외적들을 공격하게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였더니 제후는 그 아비가 명나라 북경에 갔을 때 황제가 하사한 붉은 비단 천릭을 입고서 지금 장사들 거느리고 어령현의 경내 및 낙동강가를 마주고 누비며 외적을 보면 그 수를 불문하고 반드시 달려들어 돌격하니 화살에 맞는 적이 많아 그를 보면 바로 퇴각하여 달아나니 감히 대항하지 못합니다. 외적에게 사로잡혔던 사람이 돌아와 외적들이 이 지방에는 홍위 장군이 있으니 조심하여 피해야 한다고 했다 합니다. 그러므로 의령 한고을 사람들이 그에 힘입어 조금 편안해졌습니다. 신은 비록 그의 그친 것을 의심합니다마는 격려하고 권장하여 힘을 다하도록 하여 서서히 그의 하는 바를 살피겠습니다. 제후는 4월 24일에 의병을 일으켜 외적들을 토벌하였다. 김청일 등이 뒤에 비록 창의사로 이름하였지만 가장 먼저 의병을 일으킨 사람은 실제로는 제후이며 외적들이 감히 정암진을 건너 호남으로 가지 못하게 한 것도 바로 제후의 공이다. 제후가 김수가 싸우지 않고 점차 퇴각하는 것에 분격하여 당초 의병을 일으킬 적에 김수에게 경문을 보내어 수의 죄를 일일이 따져 책망하고 수를 베려고 하자 수가 매우 두려워하여 심지어 치게까지 하여 변명하면서 제후의 일을 마치 역적처럼 말하니 비변사의 여러 사람들도 제후의 심사를 모르고 의심하였다. 그러자 제후도 인하여 죄를 얻어 마침내 뜻을 펴지 못할까 두려워하여 자기와 친한 사람을 의주로 보내 상소하기로 하고 수의 죄를 따져 책망한 모든 일을 열거하며 상소문을 만들고 그는 아비도 무시하고 임금도 무시하여 불충불효하며 패전을 기뻐하고 외적을 맞아들였다고 하였다. 또 금관자를 잃어버리고 달아났으니 머리 없는 시체 귀신이라고 수를 욕하니 수가 마침내 성을 지키면서 제후를 피하고 김성일로 하여금 그를 타이르게 하였다. 성일이 힘껏 저지하지 않았다면 수가 아마 죽음을 면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수가 산엄현에 있다가 제후의 선봉이 이미 바짝 다가왔다는 소식을 듣고 함양으로 도망갈 때는 심지어 말을 거꾸로 타고 달아나니 좌우도 사람들의 수가 외적에게 겁먹고 또 제후에게 겁먹은 것을 비웃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수가 전월용의 말을 믿지 않았다는 것은 그럴 리가 없을 터인데 지금 성일의 치계에 김수도 역시 전월용의 말을 믿지 아니하였다고 하였으니 이는 좋은 말로 아래어 서로를 화해시키려는 것인가 보다. 진주에 사는 유생 300여 명이 서로 통문을 돌려 의병을 일으켜 외적을 방어하기로 계획하였습니다. 비록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국가가 믿는 것은 인심이니 인심이 이와 같기를 하찮은 소신은 밤낮으로 하늘에 주관하였습니다. 변란이 발생한 초기에 도내의 병사, 수사, 방어사, 조방장 등이 각 고을의 군기들을 옮겨 전쟁터에 쌓아두었다가 무너져 달아날 때는 물이나 불 속에 던져버리기도 하고 도중에 버리기도 하였기 때문에 병기가 일체 없어졌으며 창고 곡식은 수령 등이 외적이 닥치기도 전에 먼저 스스로 그걸 먹고서 창고를 불사르기도 하고 혹은 백성들이 훔쳐 먹도록 내버려 두기도 하였기 때문에 군량도 일체 없어졌습니다. 의병이 비록 일어나서도 병기와 군량이 없어 사람들이 경고한 듯이 없어 적변을 들으면 모였다가 바로 흩어져 버립니다. 백방으로 생각해봐도 도무지 병기와 군량을 조달해낼 방도가 없으니 민망하기 그지없습니다. 외적은 대부대가 서울로 떠난 뒤에 자녀 외적이 혹은 100여 명 혹은 5, 60명씩 부대를 편성하여 그곳 곳곳에 둔취하고 있습니다. 성주성을 점거하고 있는 적은 고작 4, 50명 뿐인데도 우리 병사가 감히 그 소굴을 엿보지 못하여 외적이 목사, 판관이라고 자칭하고 광곡을 나누어 주니 백성들이 모두 복종하고 있습니다. 낙동강에 왕래하는 적선이 혹은 100여 척 혹은 수십 척씩이나 강을 뒤엎고 끊임없이 오르내리는데 이는 모두 약탈한 물건을 운송하는 배들입니다. 또 한때의 적들이 좌도의 경주, 영천, 신령, 의홍, 군위, 의성, 안동 등지를 경유하면서 도처마다 함락하는데
감히 적의 예봉을 감당할 수 없어 좌우도의 길이 끊어졌으니 지금은 어느 곳으로 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도에 침범한 외적의 한 패는 김해, 창원, 우병영, 칠원 등지를 약탈하여 소굴로 삼고 또 한편은 연해의 여러 섬에 출몰하니 여러 진보의 모든 장수들은 외적을 바라만 보고 겁을 먹어 앞다투어 도망하여 육지로 나왔으므로 바다의 군영이 일체 텅 비어 버렸습니다. 우수영은 수사와 우후가 스스로 군영을 불태우고서 우후는 간 곳을 알 수 없고 수사는 배 한 척을 타고서 현재 사천 해포에 우거하고 있는데 격군 수십 명 이외에는 군졸은 한 명도 없습니다. 신이 보건대 고성이 비록 함락되었지만 외적이 이미 돌아갔고 군량도 있으니 만약 경상 우수사가 성에 들어가 응고하여 지킨다면 무너져 흩어버린 인민들이 반드시 안집할 것이기에 두 차례나 수사에게 통문을 보냈더니 수사가 지난 19일 성으로 들어가 지킬 계획으로 고성현 지경에 배를 대자 전날의 외적 100여 명이 배반한 백성들을 거느리고 재차 와서 성을 점거하였으므로 결국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들으니 경상수사가 선정관 원전이 적힌 명에 의하여 전라도 수사와 재차 약속하여 건간의 적석을 쳐부수려 한다고 합니다. 신의 망령된 생각에는 소소한 왜군은 그 배를 쳐부수어 돌아갈 길이 없게 한다면 궁백한 산중에서 굶어 죽거나 혹은 변방장수에게 선멸당하게 될 것이니 진실로 좋은 계책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외적들은 서울에 응고하고 여러 도에도 충만하니 만약 빈배를 쳐부순다면 적에게 손해를 입히지 못하고 다만 그들의 죽기를 각오하는 마음만 증가시킬 뿐이니 오랫동안 나라 안에 체류하며 백성들에게 해를 끼칠 것입니다. 거제 현령은 성을 지킴이 가장 견고히 하고 있었는데 목숨 바쳐 물러나지 말자는 뜻을 지녔으니 모든 섬이 이에 의거하여 절로 견고해졌다. 순찰사 김수가 건왕할 일로 불러 현령이 겨우 육지로 나가자마자 군사와 백성은 흩어져 버렸고 외적이 성 안에 가득하였습니다. 남해는 호남 지경에 이르러 있어 외적이 아직 출현하지 않았는데 현령 기효건이 전라자수사 이순신에게 통보하기를 본현이 적진과 가까우니 외적이 만약 이곳을 탈취하면 이곳에는 군량이 많기 때문에 오래 주둔하면서 반드시 호남을 침범하려 할 것입니다 하였다. 그 때문에 현령이 바다로 나간 사이에 그 공안들로 하여금 창고를 다 불태우게 하니 고을 백성 및 미조항 평상포로 들어왔던 군사들이 다 흩어졌습니다. 현령이 관하로 되돌아오니 다만 빈 성만 남아있기에 부득이 보리를 거두어 군량을 마련하고 흩어진 군졸들을 수합하여 어렵게 성을 지키고 있는데 외적이 쳐들어오면 반드시 먼저 무너져 흩어질 것입니다. 진해 고성은 전일에 파선이 되어 육지로 올라온 외적 40여 명이 고을 경내에 출현하자 진해 형암은 먼저 도망하였습니다. 고성 현령 김현은 부임한 지가 7년인데 형벌이 너무 가혹하여 민심을 잃은 지 오래이므로 진해에 적이 들어온 뒤에는 배반한 백성들이 사방에서 일어나 현령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현령은 그 기밀을 알고서 복병을 배치해 놓고 거짓으로 도망한 채 하니 배반한 백성들이 앞다투어 성 안으로 들어가 광고의 물건들을 훔쳐내자 복병이 엄습하여 50여 명을 사로잡아 참수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백성들이 더욱 원망하여 배반하므로 현령은 수사와 일시에 바다에 나갔는데 이때 적이 이미 입성하여 사방으로 흩어져 분탕질하므로 현령이 도망하였습니다. 함안 군수 유승이는 장기간 전쟁터에 나가 있어 백성들이 흩어져 성이 빈 지가 거의 1개월이 되었는데도 외적들이 아직 쳐들어오지 아니하였는데 이달 중에 순찰사가 비로소 군수로 하여금 돌아가 그 고을을 지키도록 하였습니다. 14일 만에 외적들이 쳐들어와 여염집을 분탕질하자 군수가 흩어져 도망한 사람 100여 명을 소집하여 연일 공격하니 외적들이 어지간히 퇴각하여 흩어졌는데 순찰사가 군수를 근황한 일로 불려하자 외적이 이미 온 군안에 두루 늘렸습니다. 초계군 합천군은 군수가 혹은 처형당하고 혹은 재직당하였으므로
순찰사가 최몽성 손인갑을 초계군과 합천군의 가장으로 삼았는데 잇따라 치보하기를 이달 16일에 적선 200여 척이 강을 뒤엎고 초계 지방으로 올라와 상륙하여 도적질하니 인민들은 달아나 숨고 최몽성은 군을 버리고서 산중으로 들어갔다. 18일, 19일에 왜적이 연달아 합천지경을 침범하였다고 했습니다. 병사가 현재 거창에 있지만 휘하의 군주들이 다 도망하여 한 명도 없으므로 응원할 방책이 없습니다. 적이 만약 합천으로 들어온다면 내지에 보존된 너댓고을이 차례로 함락당하게 될 것입니다. 대개 본도의 순찰사는 서울로 올라갔고 병사는 군졸이 없으며 수사는 군영을 잃었고 남은 고을로는 다만 거창, 안흥, 함양, 산음, 단성, 진주, 사천, 곤양, 하동, 합천, 삼가 등 10여 고을이 있을 뿐인데 인민들이 모두 깊은 산중으로 들어가 다만 빈 성만이 남아있을 뿐이어서 비록 수령과 가장이 있다 하더라도 호령이 시행되지 않아 군사를 조달하여 응원할 방책이 없으니 불언간 모두 적의 소굴이 될 것이므로 애통하고 절박한 상황은 차마 말할 수가 없습니다. 신이 보건대 진주는 남쪽 지방의 거진으로 양도의 요충지에 위치하였으니 이곳을 지키지 못한다면 이 일대에 보존된 여러 고을이 토붕와해되어 조석을 보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적이 반드시 호남을 침범할 것입니다. 호남은 지금 건왕으로 인하여 도내가 텅 비었으니 만약 또 적의 침입을 받는다면 더욱 한심하게 될 것입니다. 이곳은 바로 수양 일군이 강회의 보장이 된 것과 같으니 오늘날 꼭 지켜야 할 곳입니다. 그런데 진주의 정병이 이미 간병사에게로 갔다가 모두 무너져 산속으로 들어갔고 그 나머지로 성을 지키는 군사는 겨우 1000여 명이며 아병으로서 활을 잘 쏘는 자도 겨우 60-70명 뿐입니다. 신은 진주에 머물면서 동료 조치하여 이 고을을 견고하게 지키도록 하여 호남 및 내지를 방어하는 계책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목사 이경이 목에 종기가 난 지 1개월이 지나 생명이 경각에 달해 있는데 순찰사는 그가 실제로 아픈 줄을 모르고서 이미 주청하여 그를 파직시켰으므로 다만 판관 한 명만이 있을 뿐이여 성을 지킬 장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신이 편의에 따라 진을 버린 수령, 변장 등을 수합하여 공을 세워 스스로 충성을 바치도록 분부하니 가덕 첨사 전응리, 고성 현을령 김현이 스스로 나타나므로 응리는 군관을 거느리고 곽재우와 함께 정암진을 지키게 하였으며 현은 진주의 수성장으로 임명하였습니다. 또 군관, 주대청 등도 왔기에 판관과 함께 성을 지키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병사, 수사가 패망한 뒤에 휘하에 한 명의 군졸도 없으니 성을 지키는 군졸들을 보내달라고 독촉합니다. 그러나 오합지졸이어서 성을 나가면 모두 흩어질 것이므로 피차간에 도움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이 사유를 갖추어 관문을 보내고 진주에 현재 남아있는 군졸에게는 전적으로 성을 지키는 일을 맡겨 호남과 이 지방 고을을 방어하도록 하였습니다. 신이 또 생각하건대 이 진주를 보존하려면 반드시 인근을 침범한 적을 공격하여야 병세를 펼칠 듯 하기에 곤양 군수를 중의장으로 사천 현감 및 진주 판관을 좌우 돌격장으로 삼아 정병 300명을 거느리고 가서 함안군에서 왜적을 공격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연일 비가 내려 접전하지 못하였는데 적은 대군이 이런 것을 바라보고는 곧 퇴각하여 흩어졌습니다. 잠시 후에 왜적 100여 명이 또 고성을 침범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고성은 진주와 사천에서 매우 가깝기 때문에 부득이 회군하여 합동으로 공격하였는데 적이 배반한 백성을 거느리고 현성에 응거하여 철안을 많이 쏘고 또 배반한 백성을 시켜 활을 마구 쏘도록 하니 관군이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도내에 감사가 없으니 모든 적변을 당연히 신이 아뢰어야 합니다. 신이 도내에 있으면서 여러 성이 함락된 사유와 여러 장수들이 패전한 상황을 목격하였는데 말하는 자는 모두
군졸이 명령을 따르지 않고 적과 대진하자 무너져 흩어졌기 때문에 장수가 속수무책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신이 본 바로는 좌수사 박홍은 화살 한 개도 쏘지 않고 먼저 성을 버렸으며 좌병사 이각은 뒤이어 동네로 도망하였으며 우병사 조대고는 연로하여 겁이 많아 시종 물러나 엉츠렸고 우수사 원규는 군영을 불태우고 바다로 나가 다만 배 한 척만을 보전하였습니다. 병사와 수사는 한 도의 주장인데 하는 짓이 이와 같으니 그 휘하의 장졸들이 어찌 도망하거나 흩어지지 않겠습니까? 양산의 가장 밀양부사 박진도 창고와 병기를 불태우고 도망하였습니다. 그때 경상우도 방어사 조준의 종사관 이수광이 말하기를 박진이 밀양부사로서 외적이 크게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는 성을 지키다가는 반드시 빠져나가지 못할 것으로 여겨 도망갈 계책을 내어 황산으로 잔도에서 외적들을 방어하겠다고 핑계하고선 군사를 거느리고 성을 나가 그대로 도망갔다 하였습니다. 영남 사람들은 오로지 밀양의 방어만을 믿고 있는데 밀양이 이미 스스로 무너지자 적은 아무 장애도 없이 승승장구하였다. 비록 그때 외적의 기세가 하늘을 뒤엎었지만 그들의 승승장구하는 기세를 펼치도록 한 것은 실로 박진의 소치였다. 진은 순찰사가 군령을 집행할까 두려워 감히 순찰사 앞에 나타나지 못하고 순찰사가 건왕하는 일로 충청도에 도착하자 진은 그의 친한 사람을 시켜 순찰사에 통정하도록 하여 군령을 집행하지 않을 것을 안 뒤에야 비로소 나타났다. 순찰사도 진과 서로 친한 사이였기에 순찰사도 역시 실지는 형벌을 시행할 뜻이 없이 진을 뜰 아래에 꾸려놓고 잠시 꾸짖는 말을 하고는 즉시 풀어주었다. 대개 순찰사는 진과 서로 친하였기 때문에 비록 그늘인 휘하에 여러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는 부득이 그가 약간 꾸짖는 말을 보였지만 일찍이 치게 한 말에는 진이 공로가 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조정에서는 그 곡절을 모르고서 죄를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상까지 주어 당상으로 승급시켜 병사로 삼기까지 하였다. 뜰 아래에 꿇었던 그 이튿날 병사로 제수하는 광교가 이르니 진이 순찰사에 하직하고 영남으로 도로 내려갔다. 그러나 사람들이 이에 대하여 말한 이가 없었으되 유독 성일만이 이렇게 직절한 말을 하였다. 외적을 정벌하는 명나라 장군들이 한창 창궐하는 외적을 이미 물러났다고 천자께 거짓 주달하니 우리나라 사람들은 모두 천자를 속인다고 하였다. 우리나라는 작은 나라여서 이목이 미치지 않는 바가 없는데도 이와 같은 것이니 이로서 말한다면 옛날 사람들의 병공에도 비록 이런 거짓말이 있었을 것이다. 진은 얌전하고 아담하여 선비 같을 뿐 기국이 협소하여 많은 무리를 부릴 만한 재주는 없었다. 외적이 동네를 함락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작원으로 나가 진을 치고서 황산의 잔도를 방어하는데 바야흐로 싸울 때 이각이 화현내에 있다가 먼저 도망가니 외적이 포위하여 진의 후편으로 나오려고 하였다. 그러나 진은 대적할 수 없음을 알고 밀양으로 달려와 먼저 창고와 공기들을 불사르고 어미와 아내를 피난시킨 다음 몸소 수하의 정병 수십 명을 이끌어 풍찬 노숙하면서 외적이 가는 곳마다 출마하여 응원하고 계속 외적의 형세를 신속히 통보하였다. 본도에서는 당초에 진이 밀양을 버렸다는 소식을 듣고 모두 말하기를 나이 젊은 모부가 나라의 두터운 은혜를 받고서 위급해지자 성을 버렸으니 그 죄는 주살하여야 마땅하다고 하였다. 그는 그가 성을 나온 뒤에도 하루도 편히 쉬지 않고 하루도 갑옷을 벗지 않고서 동서로 달리며 칼날을 무릅쓰고 돌진하여 싸웠다. 외적이 이미 온 도내에 가득하여 여러 고을의 장수들이 한 사람도 제 고을에 있는 이가 없었으나 유독 진만이 이와 같이 하니 영남에 온 사람은 진의 공을 대단히 칭찬하였고 전후의 장계도 모두 진의 통보에 의하여 외적의 실정을 아뢰게 되었으니 조정에서도 그를 가상히 여겨 칭찬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상이 여러 신하들을 인결하자 여러 신하들이 모두 말하기를 진의 하는 일을 보니 이미 사생을 각오하고서 반드시 적과 싸워 죽으려고 작정한 것입니다 하니 상이 가엾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이러기를
진이 죽는다면 의사가 아니다. 영남에 진이 없었다면 국가가 보존될 수 없는데 진이 어찌 작은 절개를 위하여 국가의 큰 계책을 잊어서야 되겠는가. 그러니 적을 따라 진퇴하는 것만 못하다. 어찌 초야에서 죽어서야 되겠는가 하였으니 당시 진을 의뢰하여 소중하게 여김이 이와 같았다. 바야흐로 진이 장원에서 패전하여 돌아올 적에 도중에서 굶주려 수하의 여러 사람들과 더불어 민가로 달려들어가니 언양의 선비 세 사람이 막 음식을 성대히 마련하여 외적을 맞이하려다 진등이 온 것을 보고 두려워 어찌할 줄을 몰라 했다. 진은 손수 그 선비들을 참수하였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전일에 학행으로 계문되어 누차 전조의 주의를 참여하였던 자이다. 이 뒤로부터 진은 선비를 만들면 반드시 조롱하기를 학행으로 징송된 자가 위급할 때를 만나 이 꼴이니 그 학행이라는 것을 내가 알만하다 하였다. 김성일이 초유사가 되어 온 도의 관병을 전관하면서 진에게 통제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금하려고 공문을 보내 꾸짖자 진이 회보하기를 나이가 젊은 무부라서 사체를 모릅니다마는 본직을 제소한 광교를 보니 경상도 병마 절도사로 삼는다고 하였으니 본도의 병마를 본인이 통제해야 합니까? 초유사가 통제해야 합니까? 반드시 먼저 이 문제를 논하여 결정한 뒤에야 일이 하나로 귀착되겠습니다 하니 성일이 화를 내었다. 곽재우가 의병을 일으켜 김수를 공격하려고 할 때 진이 병사로서 좌도에 있었는데 수와 재우에게 공문을 보내기를 광생이 본성을 잃어 이런 불괴한 짓을 한 것이니 모두 사실이 아닐 것입니다. 만약 정말로 이와 같다면 병사가 아무리 용렬하지만 군관 10여 명을 보내어 재우를 결박하여 산채로 휘하께 바치겠으니 순상은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였다. 이 때문에 본도의 선비들이 대부분 진을 좋아하지 아니하여 단점을 들어 헐뜯는 사람이 많았다. 그러나 그 중에 유식한 사람들은 모두 영남에 진이 없었다면 결국 외적의 소굴이 되었을 것이다 하였다. 만약 진이 공량이 협소하여 많은 무리를 다스릴 만한 재주가 없다고 한다면 모르지만 종사에 세운 일체의 공까지 모두 허망한 것이라고 한다면 옳지 않다. 해중의 여러 고을들이 외적의 배를 바라보고는 일시에 달아나 흩어져 육지로 나와 장수는 도주하는 것으로 상책을 삼고 수령은 성을 죽는 지역으로 여기는데 온 도내가 다 그러하여 적들로 하여금 칼날에 피를 묻히지 않고도 파죽지세로 수십일 동안의 서울에 들어오게 하였으니 예로부터 남의 나라의 수도를 이렇게 쉽게 함락한 것이 오늘날과 같은 적이 없었습니다. 군법이 만약 음중하여 패전한 자는 반드시 죽이고 나아가지 않고 머무린 자를 반드시 죽이며 성을 포기한 자를 반드시 죽이며 또한 변란이 발생한 뒤에 장수가 군법을 잘 시행하여 범죄자를 즉시 참수하였다면 사람들이 후퇴하면 반드시 처형당하는 줄만 알았을 것이니 어찌 오늘날처럼 달아나 무너지는 데까지 이르겠습니까? 장수나 수령 등을 처벌하지 않고 도망한 군졸들만 처벌한 것이 아무래도 근본이 아닌 듯합니다. 신이 지금 성지를 받들어 흩어져 도망한 사람들을 초유하여 돌아와 모이도록 하니 유식한 부로나 유생들이 모두 백성들도 이대로 있다가는 끝내 반드시 죽게 될 것임을 알고서 모두 스스로 분기할 것을 생각하고 있지만 돈의 장수가 없으니 우리들이 비록 나가더라도 누구에게 의뢰하여 성공할 것인가? 라고 여기기에 신도 어떻게 답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근래의 부역이 번거롭고 무거운 백성들이 편히 살 수 없는 데다 형벌마저 매우 가혹하므로 군졸이나 백성들의 원망하는 내용이 뱃속에 가득한데도 호소할 길마저 없어 그들의 마음이 이산된 지 벌써 오래입니다. 그러므로 외국은 정수나 유욕이 없다는 말을 듣고 마음속으로 이미 그들을 좋아하고 있는데 외적이 또 민간의 명을 내려 회유하니 어리석은 백성들이 모두 외적의 말을 들어 항복하면 반드시 살고 싸우면 반드시 죽는 것으로 여깁니다. 그러므로 연해무지한 백성들이 모두 머리를 깎고 의복도 바꾸고 입고서 외적을 따라 곳곳에서 도둑질하는데 외적은 몇 명 안 되고 절반이 배반한 백성들이니 참으로 한심합니다.
지난번 애통해야 하시는 교수가 내리자 들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지 않을 리가 없었으니 인심이 쉽게 감동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만약 관대한 명령을 내려 전쟁이 평장된 뒤에는 요역을 경감하고 부세를 가볍게 하여 형벌을 완화하고 옥사를 느슨히 하며 진공을 감축하고 포험을 면제하며 일족이 연대 책임지는 법을 제거하고 공적을 세운 작성에 대한 유를 소중히 하여 일체 국민의 해가 되는 것은 모두 면제하겠다고 약속하여 국가가 구습을 개혁하고 백성들과 다시 시작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 백성들의 마음이 감격하여 기뻐할 것입니다. 백성들이 마음이 이미 기뻐하면 하늘의 뜻을 돌이킬 수 있으며 외적이 아무리 창궐한다 해도 성멸의 공을 거둘 날이 멀지 않을 것입니다.